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프로그램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가들의 뒷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쇼팽, 프레드릭 쇼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작곡가죠. 예. 폴란드 출신의 또 유명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예. 쇼팽은 이제 본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피아노와 함께 했는데요. 폴란드 작곡가로서는 네.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그죠? 그 피아니스트로 피아니스트 아니면 음악가로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겠죠. 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유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네. 이렇게 약간 체코 쪽이라든지 동유럽에 이렇게 오스트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독일 말을 쓰는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 많았는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폴란드 그렇긴 했어요. 로서는 독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리스트도 이제 헝가리에서는 많은 사람을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거기도 동유럽이고. 근데 또 폴란드에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 쇼팽의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폴란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폴란드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자매 결혼한 학교가 쇼팽 음악원. 쇼팽 아시네요. 음악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샤바에 있죠? 1년 정도 교환 학생 점수를 교환할 수 있어요. 학점을. 하고 너무 좋네요. 원하면 가서 또 계속 공부를 많이들 갔겠네요.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피아노 하는 친구들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이제 폴란드어 말고 이제 다른 데서 또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런. 보통 또 루마니아라는 불가리아 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멀지 않은 데로 그렇게. 또 독일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학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하는데. 제가 슈투트가트에 있었을 때 처음에 만났던 교사 폴란드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그분이 손가락 굵기가 제 손 이렇게 2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손으로 피아노를 근데 미스가 안 나요. 미스가 안 나고 너무너무 편하게 피아노 정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데 한 번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냐고 이러면 좀 뭔가 처음엔 약간 멋져 가시더니 나중에는 막 잘난 척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보다 피아노를 몇십 년 더 쳤잖니 나이가 이렇게 나오더니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 고향 가서 내가 연주를 하면 내 피에 쇼팽의 음악이 흐른다고 얘기를 해. 이러길래 제가 더 이상 칭찬을 안 했어요. 저할 때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굉장히 그분들이 보면 애국심도 강하시고 되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지금도 역사적으로 안 좋잖아요. 걔네들은 독일처럼 깔끔하게 사과도 못하는 애들이고 소인배라. 근데 이제 너네도 일본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우리도 독일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럼 그렇죠. 폴란드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또 나요. 그 독일하고 체코하고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 체코는 또 약간 좀 예전부터 약간 독일어 꺼내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도 좀 다르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깝나요 지리적으로? 훨씬 뭐 가깝기도 가까운데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약간 폴란드는 약간 좀 러시아 쪽 약간 맞아요. 조금 발음도 약간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못 알아듣지만. 또 폴란드 동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적인 가치가 되게 좀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을 좀 길러주지 않나. 저도 뭐 욕 같은 거 하나 아는데 쿠르바라고 무슨 스피처를 해주세요. 좀 그걸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쿠르바가 뭐 이렇게. 근데 러시아 아이돌도 그렇게 욕을 잘하던데. 욕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 욕 아닐까요? 또 이게 좀 날씨가 어두운 곳에서 좀 욕을 하는 뭐 거랑 또 이태리에서 욕을 하는 거는 깨까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이게 아시죠? 이거. 예. 이태리 사람들은 워낙에 뭐 그게 막 심한 욕이 아니라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그래도 밝고 경쾌하니까 그래도 좀 들을 줄만한데 그냥 계속 쿠르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욕을 하는 거. 구루마라는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구루마를 끌고 가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폴란드 친구들이 러시아 애들이 말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약간 스페인하고 이태리 같은 느낌이죠. 너 너네 나라 말하고 저기 러시아 말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 그랬더니 나는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 친구들 생각은 우리 또 일본어나 중국어를 조금씩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안 통하니까 뜻이. 여튼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쇼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팽하면 또 자연스럽게 그 분한테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렇죠. 피아노의 시인. 참 정말.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쇼팽은 이제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정말 피아노와 함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품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들이고 협주곡은 2개밖에 없지만 독주곡이 또 정말 많고. 근데 보면 쇼팽 곡들이 조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뭔가가 바뀌고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연습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연습곡이 정말 그 기막힌 곡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습곡이 아니라 그냥 콘서트에 올리는 곡이 연습곡 시리즈죠. 그렇죠. 쇼팽 에티드가 솔직히 말로는 연습곡이지만 실제로는 연주를 위한 연주곡이에요. 브람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연습곡을 썼어요. 50일 연습곡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체르니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어찌됐건 그냥 연습을 그러니까 테크닉 증진을 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쇼팽 연습곡은 연주회를 위해서 음악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르니 항상 뭐 30번, 40번, 50번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체르니를 그렇게 많이 쳤어도 체르니 곡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치는데 쇼팽 에티드를 칠 때는 진짜 치면서 이게 곡이 만들어가져 가는 과정이 되게 막 너무 곡이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잘 칠 수는 없지만 곡이 멋있다는 거는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르니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체르니를 우리가 30번, 40번, 50번 뭐 체르니 10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그 레벨 업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정복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데 이렇게 음악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가 보면 악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조금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체르니가 지금 외국에서는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안 쓰고 오히려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스즈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즈키도 지금 유럽에서 많이 쓰나?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스즈키만 쓴다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교재 개발을 안 해서 그게 막 바이엘도 뭐 세광에서 만들고 테림에서 만들고 뭐 무슨 체르니 이름만 바꾸고 그 표지만 예쁘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재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흥미도가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계속 떡국떡국 치다 보면 애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제가 항상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음악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오페라만 해도 뭐 만 권이 넘고 뭐 피아노 소나타 같은 거 그냥 자차게 있고 그죠? 그 가기만 하면 설레고 마음 떨려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너무 딱 보고 비싸고. 그 녹음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최고급 시설인데 학생증 있으면 그냥 날짜 잡아서 쓸 수가 있고 학교 테크닉 그 기술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세대 정도가 그 제일 좀 음악 도서관으로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지 않거나 졸업생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고 재학생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재학생 정도 4년 정도는 그냥 맛만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너무 짧죠. 요즘 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자체 중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음악 도서관이 생겼어요. 굉장히 잘 지어놨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거기서 막 콘서트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악보나 뭐 그런 뭐 오디오 이렇게 필요하면 신청도 뭐 이제 받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든 지자체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부천에도 음악 도서관 이런 거 있었으면 그렇죠. 영화 도서관인가 뭐 그 있다는 걸로 들은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요?
근데 한번 건의를 해보실 만한 게 부천은 너무 소통이 잘 되는 도시라 민관이. 근데 지금 너무 그 축제들이 많이 좀 다시 쇼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쇼팽 할 얘기 많네요. 예. 네.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에 맞게 또 쇼팽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피아노가 들어가는 곡으로 작곡을 하였고 200여 개가 넘는 주옥 같은 피아노 독주곡들을 남겼죠. 예. 이제 쇼팽이 남긴 이제 수많은 명곡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피아노 곡을 잘 썼던 게 본인이 또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1화로는 이제 당대 피아니스트로 유명했던 리스트도 쇼팽의 실력을 인정해서 이제 쇼팽이 파리에 왔을 때 오케스트라에 또 소개하기도 했었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점점 어떤 유명세도 이제 피아니스트로 얻게 되고 음악계에 또 주목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두 분 다 이민족이고. 네. 그렇네요, 진짜. 그것도 한 분은 또 헝가리 사람이고 한 분은 또 폴란드 사람이라 가지고 되게 좀 잘 또 이렇게 맞았던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퍼포먼스적이고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굉장히 기교적인 거 많이 또 얼굴이 또 정말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샤프하고 날씬하고 그 아이돌 같은 느낌. 이렇게 옆모습만 만찢남? 딱 해도 그래서 콧날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리스트가 그래서 여자들한테 옆모습만 인기가 봐도 많았다고. 막 다들 막 소리 지르고 아이돌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고. 엊그저께 저 월드컵에서 공연했던 정국 씨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좀 설레네요. 네. 아니 근데 쇼팽도 제가 뭐 그때는 사진이 없고 자꾸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저는 그랬는데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되게 샤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뭐 손끝 하나만 봐도 되게 설레. 만화에 나오는 손 같은 그런 느낌의 왕자적인.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그 쇼팽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반대로 좀 소극적이고 무대 공포증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근데 곡을 그렇게 어렵게 쓰시고. 그래가지고 연주를 못 하잖아요. 본인이 떨리잖아. 그래가지고 좀 상반되게.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역시 대가들도 공포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실력으로 이제 넘사벽을 쌓으니까. 그렇죠. 그 또 이제 뭐 파리에서 이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27개의 연습곡을 작곡했어요. 에뛰드. 에뛰드.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스 10번에 12개, 오퍼스 25번에 12개, 그리고 또 오퍼스 번호가 없는 독자적인 곡이 3곡이 있어요. 그래서 총 27개를 작곡을 했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정석이나 기본 지침서 같은 교재죠. 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입시를 치르려면 쇼팽 에튜드를 엄청 유명한 거 많잖아요. 부제도 굉장히 많고 승리, 추격, 겨울바람, 이별, 겨울바람, 뭐 있죠? 굉장히 많은데 흑건, 그렇죠. 그게 다 일본에서 지어낸 말이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쓰면 안 되겠네. 뭐 C 메이저 뭐 이 정도 정도 쓰는 거죠. 조만 쓰고 G 메이저 정도. 안 써야겠네요. 이제. 그냥 오퍼스 넘버로. 뭐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보면 맞아요. 그 예고에서 둘이서 막 이렇게 그 흑건 가지고 막 배틀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저도 그 장면만 봤어요. 그 흑건이 100건이 되고 막 이런 장면. 갑자기 반음이 올라가서 100건이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보면서 이제 그거를 악보를 다운을 받아갖고는 100건을 쳐보고 막 그랬거든요. 역시 작곡가 선생님이라. 지금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그거 저작권에 위배 안 되는 거겠죠? 100건은 그래도 바뀐 거니까 편곡을 한 거니까 괜찮지 그 않을까요? 쇼팽이 그 작곡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70년 넘었는데 또 그걸 이렇게 또 연주한 사람들의 그것도 저작권을 또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2 저작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2차적인 그거는 근데 이제 편곡된 거잖아요. 100건 같은 거. 편곡자에게. 그러니까 그건 편곡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또 이렇게 뭐 쇼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영화 피아니스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영화 정말 실화잖아요. 실화죠. 폴란드의 방송국에
네. 전속 피아니스트, 방송국의 피아니스트가 있던 거예요. 방송국 교향악단 네네. 피아니스트. 예.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팟캐스트 이런 방송국 스튜디오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녹음도 하고, 예. 이렇게 또 아나운서나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곡을 소개하면 즉흥적으로 쳐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연주를 잘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유대인들 다 끌려가고 게토에서 심지어는 본인 가족들 자기까지 끌려가던 상황에서 너만큼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나라 너 같은 피아니스트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서 몰래 빼주고 누군가가. 근데 가족들은 이미 다 몰살당하고. 봤었던 게 되게 마음에 되게 왔었던 게 뭐였냐면 되게 허름한 이렇게 전쟁통으로 다 이렇게 망가진 건물에 피아노가 조율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거기서 막 되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거 듣는데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눈물 났어요. 아니 정말 몸에 모든 털이 다 자라서 씻지도 뭐 아무것도 도인처럼 살다 보니까 코털까지 자라고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독일 장교한테 나중에 발각이 돼서 본인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의 영화 마지막에. 그때 저는 정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쏟았어요. 놀라가지고 그 군화발이 이렇게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빈집도 흉가 같은 빈집에 숨어 들어가서 찬장을 뒤졌더니 부엌에서 오이 깡통 비슷하게 생긴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 그런 걸 찾았어요. 근데 뜯을 수가 없어가지고 깡통이니까 뭔가 연장을 쇠 같은 걸 찾아서 두들겨 대는데 이게 잘못 쳐갖고 굴러갔어요. 이게 손에서 떨어졌어요. 캔깡통이. 그래서 이게 또르르르 이게 땅에 굴러가는데 군화발이 나와 갑자기. 그러면서 그 다리로 이렇게 위쪽으로 클로즈업이 되면서 굉장히 잘생긴 독일 장교가 나가요. 나치 옷을 입은. 쳤을 때 평범해요? 네네. 아니 그 사람이 그 헐리우드에서 이미 생활한 지 오래된 독일 사람. 그러니까 발음이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넌 누구지? 딱 봐도 유태인이고 이렇게 범상치 않은 외모로 그렇게 숨어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가족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겠죠. 독일어로 우리도 한인 가정은 한국어로 쓰듯이. 우리 1.5세들 2세들은 좀 다른데 달라가지고. 약간 발음이 좀 꼬이긴 하는데. 엄마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이런 경우가 있는. 마음 배고파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발음이 아주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서 나는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도관에 든 쥐구나 이런 생각을 초연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피아니스트 주인공이. 그렇죠. 총 맞아서 이제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 그 장면을 보는 내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피아니스트면 연주를 하겠네? 그러면서 곡을 좀 쳐보라고. 아무거나 쳐보라고. 근데 정말 너무 초현실적인 게 5년 넘게 피아노를 띵도 못하고 그 집은 이미 폐허가 그 장교를 마주친 집은 폐허가 돼서 창문도 뚫린 지가 오래예요. 막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나 추울 거야.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럼 손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웜업도 안 된 상태에서 발라드 1번을 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 쳐요. 너무 잘 치고 막 마음이 막 그 조율 안 된 그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걸 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쳤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하고 또 생활을 해보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게 있어요. 경청해주고 하는 걸. 문화인 것 같아요.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피아노 뭐 이렇게 콩쿨 같은 데 나가면 1분 딱 치면 종 치거든요. 입시도 그래요. 종 치고 아니면 발로 차고 그만하라고 이제 다른 사람 또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참가비 받느라고.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는 끝까지 들어주고 막 1악장, 2악장, 3악장 막 이렇게 막 해내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어떤 장면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정말 문화사대주의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래야 내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뭐든지 그 돈 뭐든지 종치고 막 그리고 또 뭐든지 어떤 그런 실적주의. 도대체 뭘 위한 실적인지 경쟁 사회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점점 병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영화에서 쇼팽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그 곡이 쇼팽의 곡에 나왔었고
그 피아니스트의 실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2000년도에 88세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연주에 감동을 받은 독일 장교는 본인의 옷을 입혀주고 얼어 죽을까봐 그리고 매일 어느 시간이 되면 빵을 갖다 주고 놓는 데도 놓고 가고 장교였던 것 같아요. 네, 장교였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퇴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러시아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통해서 너 그 피아니스트 알지? 한 유태인한테 내가 이 친구를 도왔던 그 장교고 어디 러시아의 어느 수용소에 있다고 꼭 전해주라 해서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 이 사람은 다시 피아니스트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끌려갔던 얘기를 듣고 놀래서 갔는데 며칠 전에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예,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고맙다고 퇴각할 때 나 살려줘서 고맙다 했더니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재능을 주신 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을 동하게 한 걸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둘 같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고 본인은 이제 거길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을 못 살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장교가 모든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신께 달려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퇴각할 때. 근데 이제 본인의 운명은 거기까지였던. 그 이제 독일 민족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뭐 분석 접하실 기회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냉철하고 정말 정리 잘하고 이렇게 막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제일 약한 부분이 음악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아주 차가워 보여요. 표정도 별로 없어요. 잘 웃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어떤 본인들이 그 음악이나 문화 그리고 어떤 예술. 철학도 그렇고 예술 어떤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거랑 연결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는 강가에서 제가 학교 연습실에 답답해서 강가에 앉아 강의 있는 데를 이제 학교에 다녔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거 누구가 작곡가 거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동양 학생이 이렇게 말을 걸고 아예 참 문화 차이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누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음악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본고장 중에 한 나라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150년 200년 된 뭐 그런 극장들을 지켜왔고 일단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화 충격이고 150년 그러니까요. 동네가 안 바뀐다는 게 또 자체가. 뭐 저기 리모델링은 할지언정 부시고 다시 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런 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쇼팽 음악에 대해서 쇼팽이 장난 아니에요. 피아노 음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작곡가기 때문에 영화 피아니스트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쇼팽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작곡을 했는데 이제 또 야상곡 녹턴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밤의 정취나 그런 것을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곡. 정말 주옥 같은 곡이죠. 네, 정말 너무너무 많은 뭐 피아니스트도 그렇지만 일반 분들한테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장르고. 진짜 발라드. 베토벤하고 뭐 모차르트는 좀 그렇다 쳐도 베토벤하고 슈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작곡하는 어떤 그런 그 풍겨지는 이미지라든지 느낌이 그분들이 없었으면 또 못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막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막 강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막 떼가지고 무조건 피아노 배우고 이랬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자라서 요즘에는 어른들이 약간 즐기면서 배우는 그런 걸로 바뀌어서 뭐 그런 피아노 학원이 많이 성인 피아노 학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위클리 같이 이렇게 향상 연주를 해요. 하면 대부분이 다 야상곡 이런 거 들고.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약간 좀 배우신 분들은 유키 고라모토 뭐 이렇게 좀 이제 뭐 뉴에이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예쁜 곡들 이렇게 소품들 듣기 편한 거. 뭐 그런 그쵸. 그런 거를 많이 갖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발라드. 이제 뭐 어떤 특정 형식을 지키면서 곡을 진행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작곡을 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듯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뭐 서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조성이 달라도 문제가 안 돼.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대 곡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작곡 기법이었겠죠. 예. 뭐 이제 발라드는 다 이제 네 곡이 있는데 아까 영화 피아니스트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곡이 이제 1번이었고요. 네. 참고로 슈만 앞에서 이 연주를 하고 슈만한테 작곡 능력을 인정받았었다고 그러는데. 네. 저 쇼팽 얘기하면서 좀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당대 또 리스트가 있었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테크닉적이고 좀 보여지는 거 이렇게 막 화려하고 퍼포먼스 기교적인 사실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면 좀 짧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관객층도 좀 짧고 근데 그렇죠. 진짜 쇼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세기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몇 세기 더 지나도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럼요. 계속 정말 이건 인류 문화의 유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곡 자체가 이렇게 들어보면 조성적으로 되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한 조로 그냥 대강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쓴 게 아니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썼다는 게 이렇게 딱 곡에서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또 베토벤하고 또 슈만하고 다른 또 어떤 화성이 너무 환상적이고 완성형 정말 낭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시대가 조금씩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떤 진화하는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쇼팽에서 많이 찍었던 것 같고 쇼팽에서 이게 약간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또 그 춤곡 그 폴로네이즈나 이제 마주르카 이제 사부는 삼박자 풍의 곡인데 까지가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뒤로 너무 국민적인 거는 좀 너무 나라의 색채가 좀 많이 강해서 왜냐하면 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했었고 좀 호불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팽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뒤로는 계속 막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예술이 딱 거기에 이렇게 뭔가 메워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나면은 예술을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거나 죽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술을 못 하다가 전쟁이 딱 끝나면은 그때 갑자기 예술이 폭발하듯이 나가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그 크세나키스 사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진이요. 얼굴이 이쪽이 함몰이 돼 있어요. 전쟁 때문에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쪽이 함몰이 된 그런 사진이 이렇게 그 대표 사진으로 올라와 있어요. 충격이다. 저렇게 저 상황에서도 저게 음악을 할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연해지네요. 그래서 사람이 내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발산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선 계속 참아내는 그 과정이 나중에 폭발을 할 때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뭔가 조금 대단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때 그 타이밍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서 뭐 발산을 해버리면 다 죽거나 아니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거나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고 너무 위축돼 있거나 아주 그냥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술가라는 어떤 그 감정의 깊이 그게 오락가락하는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많은 그게 요동치는 분들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옥 같은 유산들을 남겨주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조르주 상드가 이제 말년 거의 쇼팽 말년 때까지 간호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쇼팽이 서거하기 몇 년 전쯤 또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39살에 이른 나이에 폐결핵에 또 이렇게 더 심해져서 숨을 거두게 되고. 조르주 상드가 또 이렇게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고 쇼팽하고는 반대였다 그래요. 뭐 첫 만남일 때 뭐 담배 피면서 막 여류 작가였죠. 여류 작가이면서 당시 또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무리 유럽이라 그래도 사실 여자들이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장부 같은 남성 우월 세상이 좀 있었겠죠.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예술을 하는 여자들이 약간 좀 그런 여장부 스타일, 뭔가 이렇게 사회에 반하는 스타일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류 미술 작가 중에서 나혜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실 때 시부모님한테 와갖고는 앞에서 곤방대 담배를 피면서 맞대응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정을 치셨겠네. 상견례를 했대. 그때 조선시대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1900년 초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도 상견례하는데 맞담배 피면서 상견례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 당시 그랬으니까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유럽은 그 뭐 비슷했던데. 시아버지하고 담배 피는 며느리 사실 잘 못 봤어요, 독일에서도. 아니, 저도 뭐 혼자 피는 건 봤어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이 봤잖아요. 하긴 이름 부르는 문화니까. 예. 아, 참 문화 충격. 그렇죠. 나이석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에서도 몇 번을 다루셨던 것 같은데 그 여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신문으로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해산을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다시 또 신문 사설로 계속 싸우는데 좀 너무 시대를 앞서가셨던 분이라 그런지 외롭게 사셨더라고요.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1900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 가셨죠. 맨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프랑스로 유럽 쪽에도. 근데 거기서 뭐 불륜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한국 사람 다른 사람을 또 만났는데 불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어떻게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여튼 신의는 많이 깨졌겠죠. 조금 옹호를 하면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되게 중요한 어느 것보다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책임도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남자들이 바람을 펴도 되게 욕을 먹는데 하물며 여자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지탄이 피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진짜 그렇죠. 중요하고 시대가 또 바뀔 건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싸늘하게 보기 시작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모차르트하고 뭐 슈만 얘기를 나눴지만 모차르트 전에 난네라는 그 누나가 예술적 재능이 되게 뛰어났는데 어떤 실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했고 거기도 그렇구나. 남마선호사상. 그다음에 이제 슈만이 있었고 클라라가 있었지만 또 실리적인 걸 해서 슈만을 또 선택이 됐는데 더구나 정신도 온전찮은데 클라라가 더 위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굉장히 똑똑했었다고 그런 거를 서적에서 읽었던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보고 정말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모든 예술가들의 당시의 삶이 쉽지 않았던 뭐 지금도 물론 예술가들의 삶은 쉽지 않지만 뭐 또 이야기 나오는 김에 우리 또 한국 여성 그 예술가들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석 쌤부터 시작해서 공부해볼 기회도 될 수 있고 해가지고 뭐 또 오늘 이제 쇼팽 음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쇼팽 5회차까지 이렇게 다뤄봤어요. 쇼팽은 좀 많이 안 했고 다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술가들을 수다다 보니까 그만큼 쇼팽이 우리의 어떤 그 예술적 영감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 미친 영향이 너무 지대하죠 정말. 이렇게 또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쇼팽까지 낭만주의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선생님들하고 5회차 이렇게 또 음악가들 얘기를 하면서 즐거웠고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방송을 또 저희가 기획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다음에는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한국 그 예술가들 그분들을 좀 집중해서 다뤄 역시 아이디어 뱅크인 우리 이상결 선생님께서 아니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고 정말 두 분 선생님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정말 또 이 쇼팽 음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즐겁고 알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